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겨냥해 집단 소송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정보 유출 피해를 줄 경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 대통령은 재차 쿠팡 사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피해 국민이 3,400만 명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조하며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처벌이 두렵지 않아 규정을 어기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는데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사고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을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고치자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제재를 가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나흘째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권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1명을 보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가 방대해 하루 10시간여에 걸쳐 연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의혹 사건을 맡은 경찰 전담수사팀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수사에 점차 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경찰청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 전담수사팀 뇌물수수 의혹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거죠? 네, 경찰이 통일교 의혹 주요 인물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해 넘기면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혐의는 밝히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하면 특검이 넘긴 두 가지 혐의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인 지난 2018년 기준이면 올해 안으로 시효가 끝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수사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경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한 사실이 파악됐죠? 네, 경찰 전담수사팀에서 일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조사도 진행하며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경찰 전담수사팀이 제일 먼저 진술조사를 진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경찰은 어제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3시간가량 접견하며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과거 진술 등을 다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서두르는 만큼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피의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조만간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이 김건희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 역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네, 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민중기 특검팀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합니다. 경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오늘 사건이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내면서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의혹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를 덮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인사는 여야 5명이라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 전담수사팀은 고발장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도 진행됐습니다. 네, 추가 폭로 여부가 주목됐지만 윤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답변을 자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윤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오후 2시 반부터 이곳 법원에서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권성동 의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이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해 오늘 신문이 주목받았는데요. 조금 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고 윤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통일교 행사를 준비하며 본인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어프로치했다고 말한 녹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놓고 특검이 신문하자 본인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 같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은 5명인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던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접촉 경위도 짚어주시죠. 네, 재판에서 언급된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여러 차례 접촉했던 경위가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통일교 한 간부와 통화에서 자신이 여권, 즉 민주당에 접근할 수 있는 2개의 라인이 있다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년에 걸쳐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엔 윤 전 본부장이 노 전 실장 외에도 진보 쪽에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과 연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통일교 인사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고 김 전 장관 역시 어떤 척락도 받은 적 없다는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메시지엔 윤 전 본부장이 보수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는 내부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이 진보, 보수와 연을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네, 조금 전 본회의장 현장으로 가보시죠.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이고요.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법안 반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각까지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가 된 이후에 은행법이 상정이 되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8대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기간을 피해서 일요일까지 일단 3박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통일교 의혹은 여야 정치권 전체를 덮친 연말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당혹감이 역력했던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신중하던 민주당, 오늘은 반격 태세에 나섰다고요? 네, 우후죽순 쏟아지는 여권 인사들 명단에 민주당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뭐가 나오면 대통령 말씀대로 가차없이 처리하면 될 뿐 지금 특검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정치 공세일 뿐이란 논리입니다. 애초에 통일교 의혹은 권성동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비위로 불거졌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오늘 지도부 발언입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이미 정교 유착을 넘어 사실상 정교 일체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통일교 돈으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으로 물타기해도 법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통일교 리스크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통일교 의혹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 말도 나오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내란 청산을 외치며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다졌는데 야권의 공세와 여론을 어떻게 돌파할지는 숙제로 남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을 전세 역전의 기회로 보고 여권의 전방위적인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장관 사퇴는 시작에 불과하다. 꼬리 자르기에서 끝낼 생각 말라며 민주당의 칼끝을 바짝 겨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통일교 게이트로 판을 키우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연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름이 오르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주장을 받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을 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를 언급하는 건 권성동 의원의 구속 등과 맞물려서 터부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여권 인사 실명이 언급되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통화에서 이젠 특검을 해도 전혀 위축될 게 없다며 전세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네, 다른 본회의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통과됐습니까? 네,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오늘 오후 3시 15분쯤에 끝났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투표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등 법여권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겁니다. 법여권은 곧바로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의원 만장일치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신청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이현승 의원입니다. 오는 14일까지는 매일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를 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5월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광주 도서관 공사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틀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방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안균정입니다. 공공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오늘 오전에 브리핑 이후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은 금일 오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광주시 그리고 구조 건축부자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추가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무리한 구조 활동은 구조대원과 매몰자를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상황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구조활동 공간에 대한 안정화 및 보호강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오전 9시 20분경부터 수색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구조물 안정화 및 보강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형 크레인 한 대를 추가 투입하였고 유효물 구조물에 대한 지지 고정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화 작업은 18시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소방은 구조물이 안전히 확보되는 즉시 구조물 제거 작업과 수색 구조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동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수색과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방은 무엇보다 구조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가운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여 사고 수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주요 구조물 트레스나 철근 이런 것들이 아직 콘크리트 구조물도 아직 좀 떨어져서 멈춰 있는 것도 있고 걸려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크레인을 동원해서 일단 그 트레스 구조물을 넘어지지 않게 양쪽으로 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키고 그 이후에 콘크리트물이나 그런 구조물들을 약간 털어낸 후에 대원들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어제는 구조 작업을 했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회의를 하셔가지고 예. 네. 어제랑 뭐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아마 하루가 더 지난 만큼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하설물이 더 양성이 됐을 것이고 어제 하루 동안 구조 작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호미 같은 걸 이용해서 긁어내다 보니까 너무 수색 작업이 더디게 돼서 저희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 구조물도 안정화시킨 후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직접 장비 투입해가지고 그 수색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수색 작업을 재개하면 어떤 방식으로 수색을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건설사 측과 지금 협의된 거는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거는 포크를 동원해서 구조물들을 긁어내는데 저희들이 그 철근들이 있기 때문에 산소절단기나 동력절단기를 여기 다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하면은 큰 크레인을 이용해서 그걸 밖으로 드러내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으로. 국회에서는 오늘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24시간 뒤 강제 종료 그리고 법력권 주도의 법안 통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의원, 국회의장에게 깍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훈훈해 보였는데 그 이후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본뜬 스케치북이 등장하면서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그 장면으로 오늘 정치원 시작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이게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박기택 의원님, 네, 안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들어갈게요. 제가 안건으로 들어가시라는 들어가겠습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이동 전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러브 액츄얼리처럼 스케치북을 꺼내들은 곽규택 의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이라면서 우원식 의장을 저격했는데 어제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문제의식은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절차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자신의 판단으로 국회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곳인데 거기에서 저런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하면 눈에 확 들어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야기들, 진정성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연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어려워진다고 봐요.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도층에서는 저 뭐 하는 거지? 또 이런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를 전파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엄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뭐 쇼츠용 국감이다 이런 비판은 많았는데 좀 쇼츠용 필리버스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송석준 의원은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큰 절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뭐 제가 직접 어떤 이유에서 큰 절을 하셨는지는 뭐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뜻을 담으신지는 뭐 충분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서는 며칠 전에 윤한홍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께 전달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큰절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요. 연말까지 이 같은 전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블랙홀, 통일교 의혹은 여야 정치권 전체를 덮친 연말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공수가 바뀐 걸까요? 이번엔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특검을 받으십시오.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됩니다. 오늘은 수사 범위를 넓혀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명사를 만났던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NBA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맞받았습니다. 판을 키우고 자꾸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이고 공세죠. 그럴 사안이 아니고 특검은 원칙대로 한 것인데 그것을 왜 특검해야 합니까? 그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하면 그야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검 공화국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자리에서 물러난 전재수 해양부 장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내가 돌았냐, 돈과 시계를 받게 내가 돌았냐 이런 격앙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에서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정치가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이제 돌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사의를 수용할 거다라는 예고 메시지까지 내면서 네. 뭔가 정면 돌파할 거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저는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왔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와 당당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의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혐의가 좀 왜곡된 혐의였다라는 것까지 만약에 네. 나올 수 있다면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하는 반전이 있을 것이고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반전의 반전으로 만약에 혐의가 더 네. 짙어진다면 반전의 반전으로 더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예. 저것이 전재수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본인이 부산시장으로 가는데 오히려 큰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 특검이라는 카드는 항상 민주당이 꺼내들고 민주당이 통과시키곤 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역공에 나선 모습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특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건데 현실화 될 거라고 보세요? 전 그 부분 역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뭐 간단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지간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특검 공화국이 될 특검 것이다.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특검 공화국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고 그것이 3대 특검으로 완성되고 3대 특검을 마무리 짓고 또 그것을 종합하는 특검을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 여권 전체가 당혹하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심각성이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서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적 여론이 환기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특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특검의 취지라는 것이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자는 것이 특검의 취지라서 이것은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 국민의힘의 동조 이 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실명이 거론된 이상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셨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목한 여야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통일교 의료재단의 이사장 취임식 사진인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이 행사에 축하 연사로 무대에 섰고요. 이를 포함해 3차례 정도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2021년 4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야 번님 내야 세계 평화의 배를 띄워라.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의 열쇠는 한학자 총재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김규환 전 의원 이런 노래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 때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고 이 가운데 금품을 줬다고 지목한 게 전재수, 임종선, 김규환 이렇게 3사람이 네.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윤영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국민 정서라는 부분이 만약에 어떤 사건에 개입이 되잖아요. 그럼 그 파장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거고 대통령실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특검으로 저는 가서 규명을 하는 게 정치권에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것을 그냥 정치 공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굉장히 저는 차별화가 되거든요. 이거 뭐 통일교 게이트라고 국민의힘이 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데 자, 게이트라는 게 뭡니까? 게이트는 거대해야 돼요. 권력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그 파장과 그리고 어떤 권력의 구조적인 뭐랄까요? 개입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파장이 정권을 흔들 정도로 크거나 이런 걸 우리가 게이트라고 합니다. 가치가 훼손되거나. 근데요,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런 게이트가 될 정도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정치의 구조가 흔들린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왜냐하면 조직적 결탁이라는 의혹이잖아요, 그쪽은. 이쪽은 어떤 의혹이냐면 국회의원들 중에 개인들이 어떤 개별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의혹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지금 못하고 굉장히 공격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격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재발등을 찍게 돼요.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특검 하자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 차에 종교와 정치의 부정한 고리를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끊어내는 것에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조직이라면 해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통일교 행사에서 노래하고 축사하는 영상이 나오긴 했지만 뭐 이 영상 자체가 금품수수 의혹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결탁인 것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개별 의원들의 의혹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반박하시죠.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어느 부분이 조직적인 접근이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일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다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특검을 도입해서 객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부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종교가 너무나 정치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차제에 함께 이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 사건이 지금 당장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조금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는 데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에 플러스가 될까요? 부산시장 선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전재수 해수부 의원의 장관직 사퇴.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권 해석은 엇갈립니다. 들어보시죠.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은 오히려 부산시장 선거에 플러스가 된다. 내 경험을 보더라도 뭐 장관직 사표를 했으니까 인정한 것 아니냐. 제가 사표를 쓸 때도 그런 공격이 많았지만은 결국 무혐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살듯이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네, 하지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도민들을 잠시 속이고 호기롭게 경남지사 선거에 나와 당선됐지만 결국은 철창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면서 전재수 의원도 부산시장 출마를 접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을 드루킹 사건에 빗댄 의견 개혁신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씨 이름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겁니다. 과거에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 특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드루킹이 민주당 국민의힘을 도와준 게 아니고 민주당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혔는데 이번 의혹으로 여권의 PK 탈환 전략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악재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오히려 선거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이 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혹이 좀 더 확인이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후보로 나오기 어렵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기소까지도 가면 또 당에서도 후보로 추천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기소됐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라는 게 큰 광역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당연히 파장이 그 연쇄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이게 과도한 내지는 통일교 쪽에서 물타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라는 것들이 더 드러난다면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위기, 가족 문제로 위기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확 기사회생했잖아요. 그냥 기사회생 정도가 아니라 엄청 약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저는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재수 전 장관의 낙마로 지금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웃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제2의 드루킹 사태가 돼서 민주당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더라도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떠나서 그냥 그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혐의가 없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혐의가 없기가 쉽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전재수 전 장관하고는 저도 개인적인 친분이 깊고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들이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의 여지가 있었다면 여권의 실세고 현재 바로 직전까지 국무위원이었고 이런 분을 특검에서 사건 번호까지 매겨서 넘겼겠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저분의 이름을 거명해서 자기가 득볼 거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이름을 거명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빼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다른 경우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처럼 이게 3심까지 다 간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있다면 저는 무죄를 증명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지만 지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초거든요. 예, 6개월도 채 남지 6개월도 않았죠.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기소가 될 것인지 또 불기소로 끝날 것인지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되는 대로 선거에서는 매우 불리한 모래주머니가 될 거고요. 제가 이 사안이 불기소될 것까지는 제가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만 불기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정치적 상상이 거기에 붙으면서 선거에는 별로 유리한 이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낙마가 민주당에 결코 호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잡음 속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며 단합을 거듭 당부했지만 장 대표에 대한 쓴소리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굉장한 공격거리가 있었잖아요. 자, 통일교 문제. 그런데 갑자기 단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치 골프 주식은 타이밍 아니겠어요? 1분 1초가 중요한데 이 타이밍을 저는 맞추지 못했다. 김현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라, 장동혁 대표. 네. 결국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공천 안 줄 것 같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한테 경쟁자가 될 것 같아. 두려워? 그러면 기회를 주세요.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게. 자기 팬덤들 상대로 해서 새우깡 먹고 유튜브하고 기타 치고 이러면서 막 멋있는 척을 다 하고 있는 그 스타일 밥맛 없다 그 얘기 저도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아예 기회를 못 갖게 하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 그거 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기회를 줘서 내보내세요. 박용진이 알아서 하든 민주당이 알아서. 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일침을 가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정치 스타일 밥맛 없더라도 이렇게 징계해서 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하셔라.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박용진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저 표현은 좀 과한 표현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밥맛 없다 이 표현이요? 예. 아니
내용이 들어간 그 문장 전체가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바꿔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니 저 박용진 의원이 밥맛 없더라도 그때 공천을 주셨어야지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면 입장이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께서 오늘 화면을 잠깐 보니까 약간 조금 좀 이렇게 템포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원래 저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말은 상대방을 서로 거칠게 하는 말이라 저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문제들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인데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통일교 로비 의혹에 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것 등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40%, 국민의힘 26%인데요. 무당층이 국민의힘과 똑같은 26%입니다. 6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조사됐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6%포인트나 하락했는데요. 이 통일교 의혹의 영향으로 보시나요? 예,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와 관련된 건 굉장히 정서적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거는 즉각적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 이 부분 말씀하신 그게 거죠? 크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이것도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많게는 15명까지 굉장히 막 대규모가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이렇게 연루가 된 것처럼 보도가 처음에는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종교적인 게 제가 정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사실은 통일교는 굉장히 마이너하고 인정을 덜 받는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약간 인정을 덜 받는 종교가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나라를 흔들어 이런 또 정서라는 게 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이 상당히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의혹의 수위가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 임종성 의원 외에 돈 받았다고 명시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유희동 의원님께서 저한테 왜 국민의힘은 구조적이고 민주당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와 이런 상황 속에서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입당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구조적이고 구조적인 결탁의 의혹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건은 그런 구조적인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파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기사가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와 민주당 연관 의혹 때문에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이 의혹이 옅어져서 뭔가 상쇄될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희동 전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민준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층간소음은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에서 걸어 나옵니다. 충남 천안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입니다. 양민준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그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취재진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민준은 윗집과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갈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피해자 가족이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신고했고 범행 직전인 지난달에는 양민준이 윗집이 시끄럽다며 경찰을 부른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을 고려해 양민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민준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지난 8일 밤 7.5의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다가 현재는 해제한 상태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에 따라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너무 관대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각광받았던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폭락한 건 지난 2022년 5월. 10만 원대에 거래됐던 코인이 며칠 만에 1원까지 떨어지면서 60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증발했습니다. 당시까지 가상화폐 사상 최대 규모의 폭락 사태로 한국인 20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이게 점점 힘들어. 두 코인을 개발한 권도영 씨는 직전까지도 생존을 자신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다른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체포돼 기소됐지만 권 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재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역시 권 씨를 수배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송환을 요구하다 결국 지난해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 끝에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권 씨에게 적용된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0년까지 가능했지만 미국 검찰은 플리바게닝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핵심적인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1,9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선처 요청은 물론 검찰의 구형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가 저지른 역대급 사기로 헤아릴 수 없는 인적 파괴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플리바게닝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이후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쿠팡 사건을 계기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이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무단 결제나 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비밀번호를 뚫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 계정은 안전할까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이후 YTN은 2차 피해를 의심하는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수년간 쿠팡을 썼는데 이런 일이 없다가 시기가 절묘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입금한다거나 이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느낌 받아서. 하지만 2차 피해에 활용된 개인정보가 이번 쿠팡 유출에서 시작됐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이미 다크웹 등 음지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만 수십억 건에 달하는 상황. 당장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가 언제 어디서 유출돼 악용되는 건지 구별하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수십억 건 이상 추정된다라고
했는데도 사실 그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에 한 건 이상은 유출됐었을 가능성을 얘기해도 뭐 절대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이다. 피해를 키우는 건 여러 플랫폼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만능 암호키나 다름없는 셈인데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활용해 손쉽게 맞는 키를 찾고 있습니다.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AI에게 학습시킨 뒤 다른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대입해보는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거엔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밤낮 없이 1초에 수백만 번씩 로그인을 시도해 뚫리는 계정을 찾아냅니다.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게 공격자들한테도 혁명이 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이 개입 없이 AI 스스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을 거예요. 아예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인공지능이 개발됐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수시로 바꾸는 번거로움만이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원 탈퇴,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다 이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를 두 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려는 고객은 마이 쿠팡 페이지에 설정해서 와우 멤버십 해지하기와 해지 신청 완료하기 두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투신 사망하고 남성의 차량에서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40대 남성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숨진 40대 남성 A씨의 집안에서 실패에 대한 자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식 투자로 2억 원을 잃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길에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쓰러져 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뒤 달아나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시를 당해 기분 이상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울산 중구 달빛로 서동 로터리 인근에서 3.5톤 트럭이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또 트럭과 부딪힌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거나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모두 12대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남편이 잠자고 있던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아내는 태국인이었는데 이 사건이 태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태국 대사관까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남편이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이 세상에 공개가 된 것은 바로 이 태국인 여성이요. 지난 3일 한 SNS에 환자복 차림으로 얼굴에 붕대를 감싼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라면서 남편이 끼얹은 이 뜨거운 물에 맞아서 얼굴에 화상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해보니 지금 가해자 A씨 같은 경우에 지난 3일 정오쯤에 의정부시에 위치한 이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부인,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남편 A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 B씨를 이 화상 전문 병원에 데려갔고요. 병원 측에서도 가정폭력, 폭행이 의심된다면서 당일 오후 9시쯤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이 태국인 아내 B씨 같은 경우에는 2도 화상,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일단 이 가해자 A씨에 대해서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 2호의 조치를 취했고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고 있던 상황이라 무방비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기가 막히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습습니다만 붕대를 얼굴에 칭칭 감고 있습니다. 얼굴에 뜨거운 물을 왜 부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 남성이요. 처음에는 이 지금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실수로 쏟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충분히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잠을 자고 있을 동안 뜨거운 물을 부은 이유는 만약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커피포트를 들고 다가갔다가는 도망가거나 반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부인에게 이런 범행을 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못생기게 만들고 싶어서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실수로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바꾼 상황인데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전 영장 발부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가는 이 여성이 태어난 이후에 또다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더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영장 신청한 상황이고 피의자 조사도 1회 진행된 상황인데요. 아마 영장 시진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피해 아내가 태국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태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태국 대사관까지 나선 상황인데 국제 문제로 혹시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요. 이 사건이 이 태국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현지 언론 또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주한 태국 대사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피해자를 위로하기도 했고요. 예. 태국 정부와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이 피해 여성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태국 여론도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요. 이 남편의 고의적인 폭행 동기 그리고 얼마나 잔혹한가에 대한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통제욕 그리고 질투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질투에서 비롯된 범죄, 이렇게 아내가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 너무 안타까운데 태국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도 기부금을 모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에 태국 교민사회와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인 모금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9일까지 현재 약 420만 원 정도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좀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짚어보겠는데 대구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일단은 이 가해자 남성 신상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윤정우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예. 지난 6월에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로 가스 배관을 타고 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6층까지 올라가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정우 같은 경우에는 범행 후에 세종시에 위치한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에 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남성은 이후에도 저희가 이야기해보겠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범행을 한 바가 있는데 예. 또다시 찾아가서 살해를 했고 지금 11일에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징역 40년 그리고 40시간씩의 이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서 지금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좀 엽기적인 사건인데 재판장이 징역 40년을 선고하는 판결문을 읽다가 울먹거렸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잔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직접 낭독했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심지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이 피해자와의 이전 사건에서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재판장은 장문의 판결문을 낭독하던 중에 잔혹한 범죄 사실에 이 감정이 복받친 듯이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지금 이 윤정호가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네, 재판부에서는요, 재판 과정 중에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이 스토킹 범죄 실적을 쌓기에 급급했다라는 취지를 주장한 점, 또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탄원서에 피고인이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요. 예. 이것이 남녀관계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이 스토킹 살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살해 사건이 지난 6월에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2달 전인 지난 4월에 이 윤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요. 이때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해 왔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네. 이 4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는 윤정호에 대해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당시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있던 사건으로 최종 40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끝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당했다라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범행이 이뤄진 시점이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서 그 사이였는데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어떤 한계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컸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범행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더 큰 살인이라는 범죄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징역 40년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도 결국 국가가,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낭독한 것은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각하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라든지 형량에 대한 선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의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철제 구조물이 뒤엉켜 있어 아직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됐는데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구조와 수색 작업이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내부 진입을 위한 건데요. 지금 제 바로 옆을 보면 이렇게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지금 아래에 있는 구조물을 끌어당기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어제 붕괴 사고로 무너져 내린 이 붉은색 철제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이 추가적으로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크레인을 이용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과 정반대쪽 이 반대편에도 크레인이 설치가 돼서 이 반대쪽 H빔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장에 어지럽게 널린 구조물을 안정화하고 보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중단은 9시 20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르면 저녁 6시쯤부터는 수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찾지 못한 작업자는 모두 2명입니다. 붕괴 사고 당시 미장공 1명, 철근 작업자 2명, 배관 작업자 1명 등 모두 4명이 매몰됐는데요. 사고 직후 발견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고요. 어제 저녁에도 70대 철근공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작업자 2명을 찾아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몰자 위로 붕괴 잔해물이 쌓인 데다 콘크리트가 굳어가면서 구조에 어려움이 큽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를 막으려고 구조물에 크레인을 연결했는데요. 사고 현장 안전이 확보되면 곧바로 지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작업자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골 접합부가 뚝 끊어진 점으로 미뤄 전문가들은 접합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광주경찰청은 3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부검과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업무에 집중하되
안전조치 미흡 등 범죄 혐의점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추후 국가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 경위를 규명할 계획인데요.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당국도 현장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로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입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 시도해운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로 올라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환홍 기자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70원대로 올라서면서 수입 물가를 급격히 밀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수입 물가 지수는 141.82로 한 달 전인 10월보다 2.6%나 올랐는데 이는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수입 물가는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5달 연속 상승세인데 고환율 영향으로 10월과 11월 들어서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월평균 환율이 한 달 전보다 2.4% 오른 게 주된 원인이었고 이달도 현재까지 0.8% 오른 상태라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환율 때문에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으로선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을 빼야 했습니다.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해 한미 간 금리차는 1.2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환율은 좀처럼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한은 금통위 첫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의견은 시장 내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최대 10cm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내일 중부지방은 대설특보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조금 전 기상청이 적설량을 지역별로 조금씩 더 늘렸습니다. 눈은 먼저 강원도 쪽으로 최대 10cm가 예상이 됐었는데 내일 강원 내륙 쪽으로 14일 새벽까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1에서 5cm에서 조금 전 최고 7cm로 눈의 양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서 시작은 비나 진눈깨비로 내리겠고요. 오후 늦게부터는 점차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남동부, 또 강원과 충북 지역으로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인 만큼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은 붕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눈비는 대부분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기온이 밤사이 떨어지면서 충남과 호남 서해안 쪽으로는 일요일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YTN은 이번 주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탈법 어업의 행태, 비밀 어창에 대해 기획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이 보도 우리 정부에서도 중점 단속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김희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비밀 어창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중국 어선이 물고기를 몰래 저장하기 위해서 배에 만든 공간입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나무 판자 같은 거로 가려두는 등 수법이 좀 조악한 편이었고 선체를 아예 개조하는 식의 신종 비밀 어창은 올해 초에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월 24일 첫 단속 영상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예. 해경이 중국 어선을 세워서 올라탔고 추색을 하다가 선체 벽에 있는 틈새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그 틈새를 잡아당겨 보니 뒤쪽으로 어획물이 가득 보였고요. 숨겨졌던 문인 건데 이걸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 물고기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법이 교묘한 만큼 해경도 첩보를 입수하고 나서 실제 발견하기까지는 15개월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비밀 어창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형태의 비밀 어창도 있습니까? 네, 우리 해경에 적발된 또 다른 비밀 어창은 모습은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예. 영상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난 구멍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어창 바닥 가까이에 만든 구멍인데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통로를 기어서 들어가면 내부 공간은 다시 커지는데요. 네. 천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동 장치도 설치해 두는 등 물고기를 보관할 수 있게 개조가 된 겁니다. 네, 저렇게 힘들게 들어간 공간, 배 내부 어디에 위치한 건가요? 네, 이게 기름 탱크인데요. 비밀 어창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 보시면 배 안에 이렇게 원래 물고기를 실어도 되는 그런 정상 어획물 창고들이 있고요. 예. 바로 뒤쪽에 일부 기름 탱크가 좀 붙어 있습니다. 예. 이제 수직적인 위치로는 조타실 아래쪽인데요. 어창과 이 기름 탱크 사이 벽에 진입로를 뚫어둔 뒤에 숨기고 탱크는 창고로 고쳐서 기름 대신 물고기를 넣는 겁니다. 네. 네, 단속이 이어질수록 이 물고기를 넣는 구멍과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을 분리하는 등 위치와 구조, 수법이 계속 진화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비밀 어창을 보니까 굉장히 수법이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개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중국에는 이런 비밀 어창을 만들어주는 업체나 조선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YTN이 단독 입수한 현지 조선소 영상을 또 함께 보시면요. 금어기인 지난 7월에 중국 저장성 올령 지역에 있는 해상 조선소의 영상입니다. 정상적인 어창 바닥 가까이에 이 좁은 출입구 너머로 지금 보이는 것이 기름 탱크 쪽이고요. 네. 이제 같은 벽면에 유압식 전동문도 보이고 이제 기존 어창에 얼음을 채운 것처럼 꾸미고도 실제로는 물고기를 숨길 수 있게 비밀 통로를 뚫어둔 흔적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유압식 전동문 그런 모습이고요. 예. YTN은 또 비밀 어창이어도 진짜 기름 탱크처럼 위장을 해서 해경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 녹취도 입수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비밀 어창 왜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국어민들이 우리 측 수역에서 할당량보다 더 어획을 하거나 아니면 치어처럼 잡으면 안 되는 그런 물고기를 잡아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올해 첫 단속 당시를 보면 정상 어창에는 어획 가능한 물고기 700kg을 보관해뒀는데요. 비밀 어창에는 2.8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중에는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어린 갈치같이 잡아서는 안 되는 물고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25년 전 어업협정을 맺은 뒤부터 매년 서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와 어획량을 합의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1,150척이 양측 수역에 들어가서 55,750톤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이 할당량을 모두 채우면 철수해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획량을 속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중국 어선에 이 비밀 어창이 좀 설치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수 중국 어선에 비밀 어창이 설치됐을 것으로 좀 의심되는 정황들은 포착이 된 상태입니다. 네. 먼저 올해 첫 단속 직후에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다른 중국 어선 100여 척이 전속력으로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달아난 뒤에는 서로 무전을 전하면서 발각돼서 돈을 못 벌게 됐다면서 적발된 선장을 비난하고 또 어떤 부분을 더 개조해야 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현지에서 열린 어민 연수회에서 중국 정부 관리가 고장난 문은 들킬 수 있는데 왜 들어가느냐는 취지로 책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중국 어선이 비밀 어창을 통해서 어획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제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적발한 비밀 어창을 가진 중국 어선의 수는 16척 정도로 불과한데요. 네. 이마저도 올해 적발된 게 9척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해경은 비밀어창 하나가 평균 20톤 정도의 어획량을 숨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조업한 중국어선 수가 900여 척인데 이 중 절반 정도가 비밀어창을 설치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대 9,000톤의 물고기, 그러니까 올해 중국어선이 받은 총 어획 할당량의 16% 정도를 더 실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 좀 단발성 단속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잡히면 처벌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비밀어창의 자체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어업공동위원회 회담에서 중국 측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실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주의 신호를 보낸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YTN이 입수한 중국 현지 어민 단체 대화방을 보면 어민협회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런 당부글을 보냈습니다. 한국 측이 비밀어창에 관심을 보여 중점 단속할 것으로 보이니 출항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결국은 중국 측과 협조가 좀 잘 이뤄져야 단속이 수월해질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YTN 단독 연속 보도가 나간 뒤에 해양수산부가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중국에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해경과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비밀어창 같은 은닉수법을 집중 점검하고 담보금 부과 기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밀어창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숨길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뭐 밀수 같은 다른 범죄에도 악용이 될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대책이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김희영 기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간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 회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핵 억제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 5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이 한반도의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의사결정 협력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협의체란 점에 공감했습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 활동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겁니다. 한미는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공동연습을 포함해 핵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동맹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측 의지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다만 지난 회의 때처럼 유사시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하거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명시한 문구는 양국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대북 적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는데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미 간 대북 정책 논의를 위한 정례회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도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적 대북 정책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계 참전 군인을 이유 없이 추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선량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제향군인을 추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How many United States military veterans have you deported? Sir, we have not deported U.S. citizens or military veterans. 매거지너 의원은 미 국토안보부가 올해 초 전 미 육군 참전군인 박세준 씨를 한국으로 추방했다며 화상으로 박 씨를 연결했습니다.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두 차례 총상을 입었고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퍼플하트 훈장을 수운한 베테랑을 미 행정부가 추방했다는 겁니다. 박 씨가 전역 후 1990년대 경미한 마약 범죄로 체포된 적은 있지만 이후 깨끗하게 살아왔다며 추방 이유를 묻지만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Earlier this year, you deported him to Korea, a country he hasn't lived in since he was 7 years old. Please tell Mr. Park why you deported him. Every one of them needs to be enforced.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Your options are limited. Either you're going to resign, Trump's going to fire you, or you will be impeached. I've already called for your resignation. 크리스티놈 장관은 그러나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 들어오게 한 건 바이든 전 행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As a result, we've seen terrorist attacks and heinous crimes committed against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by criminal illegal aliens and violent perpetuators who should have never been allowed into this country in the first place. 크리스티놈 장관은 박세준 씨의 귀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이 법정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로빈슨은 현지 시간 11일 유타주 프로보 법원 재판정에 연한 푸른색 셔츠에 줄무늬 넥타이를 맨 비교적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수갑과 구속장치를 찼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로빈슨이 법정에 도착해 앞줄에 앉아있던 가족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로빈슨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맥도날드의 크리스마스 광고가 성탄 분위기를 망쳤다는 비난 속에 삭제됐습니다. BBC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 네덜란드는 현지 시간 9일 AI로 제작한 크리스마스 시즌 광고를 유튜브 채널에 철회했습니다. 산타가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는 데 정전이 되는 상황 등 코미디 영상에 섬뜩하다거나 아이디어 자체가 형편없다는 등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맥도날드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SNS 댓글과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고객에게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란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광고를 철회했습니다.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 On the second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2 turtle doves and a partridge in a pear tree. On the third. Greetings from Seoul Tower. Merry Christmas, YTN.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핀란드 산타 마을의 공인 산타클로스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YTN 서울타워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YTN 서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그곳에서 진짜 산타를 만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인 핀란드 공인 산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평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공인 산타여서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인데요.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공식 산타가 오늘부터 14일까지 YTN 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핀란드 공인 산타는 매년 12월마다 산타클로스의 공식 항공사로 지정된 핀에어를 통해 세계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014년 우리나라를 처음 찾았던 산타클로스가 올해는 YTN 서울타워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서울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는 서울 대표 관광 명소로 최근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도 등장하며 세계적인 위상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YTN 서울타워를 찾은 시민들과 핀란드 공인산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동생이랑 어머니는 직접 핀란드 가서 찍었거든요. 저는 그때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아들이는 올해 태어났는데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Merry Christmas to you all. Greetings from Seoul Tower. Merry Christmas. 시민들은 YTN 서울타워 마당에 설치된 10m의 대형 트리와 바로 앞 산타부스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느라 분주한데요. 산타클로스는 시민 한 명 한 명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동심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겨울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진짜 산타클로스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낭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서울타워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파업 선언에서 유보, 철회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출근길 대란을 피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하루 전부터 시작한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은 의견 차이가 컸던 만큼 새벽까지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과반 넘는 노조원이 속한 1노조는 최소 1,000명 이상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애초 5.2%에서 정부 예산 편성에 맞춘 3%로 양보했지만 유급 휴가와 첫차 운행 시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업 선언까지 치달았습니다. 노조는 새벽 3시 반 협상 결렬과 첫차 파업을 선언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 사측의 물밑 설득으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며 5시 40분 파업 유보, 6시 파업 철회에 이르렀습니다. 유급 휴가였던 것을 무급 휴가로 돌리는 휴가 계약안을 내놓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막판에 교섭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컸는데 말씀하셨던 휴가 계약 문제는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노사는 신규 채용 820여 명에 합의했고 임금 인상은 1.8%를 고집해온 사측이 한 발 물러서 최종적으로 3%로 타결했습니다. 그간의 노사 협상이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서 좀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노조에 이어 2노조와 3노조도 사측과 차례로 합의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 없이 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정부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범죄 사실이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 근거에 결정됐고 절차 역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8일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또다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발 지진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지진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의 경보음과 함께 신속한 대피를 촉구하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오전 11시 44분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15분 규모 7.5의 강진이 일어났던 곳과 거의 같은 장소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홋카이도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또 한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돼 2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가 이미 발효 중인 가운데 일어난 재해입니다.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12月8日の地震で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12月8日の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するとともに、さらに強い揺れをもたらす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もありますので、引き続き注意をお願い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 해구 쿠릴 해구에서 거대 지진 발생 확률은 0.1%인데 규모 7에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일주일 이내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다시 일어날 확률은 1%, 10배에 이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거대 지진 발생으로 이어질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지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이 진영을 벗어난 팩트체킹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YTN은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함께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2회 서울 팩트체크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 세션에서는 미국, 홍콩 등 해외 저널리즘 연구자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해 팩트체크 흐름과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오늘 국내 판매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소량으로 출시된 트라이폴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삼성 강남 매장 앞에는 밤새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오닉 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자이퉁이 실시한 전기 SUV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차체와 주행 성능 등 5가지 항목을 살펴보는 이번 평가에서 아이오닉 9이 BMW iX와 볼보 EX90, 폴스타의 폴스타 3를 제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JD-벤츠 미국 부통령이 주최하는 성탄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저녁 워싱턴 DC 벤츠 부통령 관저에서 열리는 만찬에는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와 벤츠 부통령이 설립한 록브리지 네트워크 인사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이 협력회사에 자사 직원과 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의 직원의 절반 수준 성과급을 받던 협력사 근로자 15,000여 명이 인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이번에도 습기를 머금은 습설로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비는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최고 15cm 이상, 경기도와 충북,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큰 눈이 오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 북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간당 최고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아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광주 또 2도, 부산은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1도, 대구 10도 등 눈비가 먼저 시작되는 중서부 지역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조금 높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휴일까지 눈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